매일 아침 출근길에 사연을 듣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 인생에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를 이해하지 못하시고 한심하다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만 과거에 제가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더 이상 저 같은 멍청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할 마음을 먹었어요. 이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의 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저 혼자 서울에서 살고 있었죠. 나름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외모도 크게 못나지 않아 주변에서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도 종종 있었어요. 다만 그때까지의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더라도 결혼을 전제로 한 깊은 연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0대 때까지는 좋았는데 나이가 30이 되고 나니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아무리 좋은 남자가 저를 좋다고 해도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친구들 전부 시집가고 나니 나만 끝까지 남아서 만나줄 사람도 없이 쓸쓸한 노처녀가 될 것 같았죠. 예전 같으면 친구 결혼식에 가서도 상대방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저 나랑 금요일 저녁에 맥주 한잔 같이 하고 놀아줄 사람이 또 한 명 줄었구나 하는 가벼운 생각뿐이었는데 30이 넘어가니까 생각이 확 달라졌습니다. 지인 결혼식에 가서 신랑이 괜찮은 사람이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줄어든 것만 같은 기분이었고 마냥 좋은 마음으로 축하만 해줄 수 없었어요. 이제 저녁에 화장 지우고 거울을 보면 예전에 안 보이던 주름도 늘어난 것만 같고 이렇게 혼자 늙어가다가 아무도 제게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술도 좀 적게 마시게 되고 일 끝나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내 자신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하기 싫은 운동을 하면서 겸사겸사 괜찮은 남자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퇴근하는 길에 회사 근처에 있는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강남에 있는데 이 동네가 아무래도 물이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 헬스장에는 아주 어린 10대, 20대 학생 정도로 보이는 친구들이나 정말 몸이 어마어마하신 아저씨들 뿐이라 제 나이 또래의 남자 직장인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구에게 정보를 얻어서 청담동의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도 종종 온다는 비싼 헬스장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동네에 있는 비싼 헬스장이라 역시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도 완전 호텔 로비 뺨치는 분위기였고 남녀 트레이너분들도 다들 잘생기고 스타일 좋은 선남선녀라서 그냥 보기만 해도 눈 호강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운동하러 가면 30대 초중반의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괜찮은 남자 하나 잘 골라서 만나봐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왕 힘들게 운동하는 거 그런 잘난 사람들 속에서 섞여서 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뭔가 더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고 운동 자체도 덜 힘든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 크게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회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운동 끝나고 집에 가려면 지하철을 한참 타야 했지만 그런 귀찮음은 참을 수 있었죠. 어차피 살도 빼고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헬스를 다니기 시작한 거라서 매일 운동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헬스장 다니기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집에 가려고 가볍게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어떤 남자분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전부터 운동하시는 모습을 쭉 지켜봤는데 완전 제 스타일이세요.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저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제게 명함을 한 장 내밀더라고요. 명함에는 대한민국 사람 누가 봐도 알만한 대기업의 파란 로고가 박혀 있었고 그 사람은 자신을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는 현직 트레이너라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깟 종이 쪼가리 명함 한 장이 뭐라고 거기에 있는 대기업 로고 하나만 보고 낯선 남자에 대한 경계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로 제 연락처를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바로 연락을 시작해서 며칠 후 주말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데이트도 하게 되었어요. 첫 데이트 때 저는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저를 안내했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은 능숙하게 주문을 하고 와인도 마셨습니다. 정말 매너가 좋고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식사 자리는 너무나도 즐거웠어요.
저는 마치 이 사람과 만나면 언제라도 이런 고급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눈이 잠시 멀어졌어요. 180이 넘는 키에 훤칠한 외모, 그리고 몸에 걸치고 있는 비싼 수트와 명품 시계와 타고 다니는 외제차까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서울대학을 나와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직했고 정말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했어요. 저와 대화를 할 때도 은연중에 나오는 영어로 있어 보이는 느낌이었고 주식이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는 그저 이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대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울대를 나왔다는 말답게 평소에 어딜 가던 각종 상식을 모르는 것이 없었고 미술이면 미술, 영화면 영화, 음악이면 음악, 취미 예술 쪽으로도 엄청나게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이런 남자는 처음이었고 완벽해 보이는 겉모습을 믿고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을 꼭 잡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었죠. 처음 인상이 너무 좋아서 몇 번 만나보지도 않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본인의 능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나이에 걸맞지 않은 억대의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데이트마다 항상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으로만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을 비싼 명품을 사주는 바람에 깜짝 놀라고 약간 부담스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게 이 남자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에게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정식으로 만남을 시작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이 남자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첫눈에 반했고 평생 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말과 함께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건네주며 프로포즈를 했고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사람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능력 있고 자기 관리 잘하고 저만 바라봐주는 이런 남자를 놓칠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승낙했고 저희는 얼마 후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서도 이 사람은 아주 젠틀하고 유머 있는 모습으로 제 친구들을 휘어잡았고 친구들도 다들 제가 봉잡았다며 난리법석이었어요. 특히나 선물로 받은 다이아 반지를 보면서 다들 부러워했고 이 사람이 선물해준 명품 액세서리들을 보며 친구들 중 아직 미혼인 친구는 제 남자친구에게 회사 동료를 소개시켜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제 자존감을 올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 뒤로는 어딜 가더라도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았고 어떤 자리에서건 저를 가장 빛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하러 갔을 때도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며느리감이 왔다면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해 주셨고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할 때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며 역시나 매너 있고 잘난 사람은 부모님도 괜찮구나 싶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손때가 여기저기 묻어있는 따스한 분위기라 좋았어요.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다가 어머님이 갑자기 제게 물어보셨어요. 아가씨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난 뒤에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이야? 라고 물어보셨고 제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려는 찰나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자르더니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결혼하고 난 뒤에는 우리 효진이는 일 그만할 거야. 내가 벌어서 먹여 살려야지. 지금까지 저와는 일적으로 한 번 상의를 한 적도 없이 갑자기 저렇게 말을 하니 황당했어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당장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었고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지만 좋은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어서 그냥 어색하게 웃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를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남자친구에게 따졌습니다. 오빠, 나 회사 그만둘 생각 없어. 근데 아까는 왜 오빠 마음대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 황당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효진아, 돈은 내가 얼마든지 벌어다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결혼하면 일은 바로 그만둬. 평소에 배우고 싶은 거 있었으면 그거 배우러 다니고. 만약에 우리 자기가 살림하기 싫은 거라면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면 돼. 남자친구의 말에도 저는 회사만큼은 계속 다니고 싶었고 저희는 그 이후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제 직장 문제 때문에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남편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직장만큼은 꼭 그만두기를 바랬고, 저는 저대로 커리어가 끊기고 한순간에 그저 아이 엄마로 살아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더라도 최소한 신혼생활을 2년 정도는 하고 싶었어요. 거의 2달 가까이 이 문제로 남편과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본 것은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제가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것으로 타협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 남자의 말을 듣고 그때 그냥 회사를 그만둔 채 집에만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은 진행되었고 이 남자는 집도 해오고 제게 혼수도 별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자기가 다 준비할 테니까 저보고 세탁기랑 냉장고만 해오면 된다고 했어요. 가전제품이나 가구들도 다 본인의 확고한 취향이 있으니 알아서 한다면서요. 저와 처가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아서 그렇게 한다는 말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혼식도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서울 유명한 5성급 호텔에서 하게 되었고 신혼여행 역시도 유럽으로 14박 15일 동안 갔다 왔어요. 제 친구 중에 이 정도 규모의 고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정말 이 남자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도 깊지만 일단 능력 하나만큼은 정말 대박이구나 싶었어요. 친구들과 지인들도 다들 저를 부러워하고 친정 부모님도 능력 좋은 사위를 잘 얻었다고 입이 귀에 걸리셔서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이 남자와 함께 걱정 없이 살게 될 줄만 알았어요. 호화스럽던 결혼식처럼 화려하게 살 줄 알았던 신혼생활은 겨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결혼한 지 3달 만에 남편은 회사에서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며 사표를 내고 집에서 혼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남편이 결혼하고 난 뒤에 생활비를 하고 남는 돈은 알아서 저금을 하라며 한 달에 500만 원씩 저한테 줬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정확히 그 돈을 2번 받고 난 다음에는 전업 투자를 한다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제대로 된 생활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퇴직금이나 지금까지 남편이 모아놨던 돈도 전부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서 저는 얼마가 있는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처음엔 워낙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 직접 투자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올 줄 알고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가 늦은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항상 자기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낮 시간에 투자 때문에 힘들었으니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러는 건가 보다 싶어 별로 터치하지 않았는데 돈도 한번 제대로 준 적도 없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서 아무런 집안일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여전히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던 남편에게 맨날 그렇게 게임만 하고 있고 당신 요즘 제대로 주식 투자하고 있는 거 맞아? 돈은 벌고 있는 거야? 낮에 집에 있으면서 당신이 먹은 것 좀 치우고 하다못해 청소기라도 한번 돌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뭐? 내가 너 출근하고 나면 9시부터 3시까지 주식 투자하느라 얼마나 바쁜지 알기나 해? 지금 내가 너한테 생활비 안 준다고 이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지금 웬만한 사람들보다 잘 벌고 있으니까. 아, 너가 주식에 대해 뭘 알겠냐? 라고 화를 크게 내면서 저를 무시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제가 이해를 못한다면서 가끔 제가 제대로 돈을 벌고 있는 게 맞나 물어보면 온갖 전문 용어를 써가며 저를 무시했어요. 남편의 백수 생활이 몇 달 동안 지속되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전업 투자 때려치우고 그냥 다시 회사 나가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는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이성을 잃고 화를 내며 남자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믿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며 저를 탓했어요. 그날 남편이랑 다투던 와중에 저를 제압하기 위해서 손목과 팔을 세게 붙잡는 바람에 다음날 피멍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제게 심하게 대하는 남편이 무섭고 낯설게 느껴져서 처음으로 결혼한 것을 후회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저한테 남편이 다가오더니 어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지금 이 과정은 전부 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이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제 통장으로 1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당장 생활비 급한 거 있으면 쓰라고 하면서요.
저도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생활비가 부족할 일은 없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저는 이 남자가 다시 예전에 깔끔했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봐야 하나? 이런 사람을 믿고 제 인생을 오롯이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에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이 남자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을 때 우연히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컴퓨터를 좀 만지다가 남편과 시어머니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냥 대화창이 열려 있어서 저도 모르게 눈길이 끌려갔는데 정말 그 안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님은 수많은 대출 연체 상환 독촉장을 남편에게 찍어보내면서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자기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일단 시부모님한테 빚을 갚아달라 하더라고요. 대출이 한두 푼도 아니었고 시댁집을 담보로 잡은 대출만 2억에 시부모님 명의로 따로 받은 신용대출도 1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잠시 후에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었죠. 이게 뭐야?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하나 나한테 설명해봐. 당신이 왜 시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이렇게 받았는데? 남편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저를 확 끌어내면서 별일은 아니고 투자를 하면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단기로 돈을 끌어다 쓴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봐도 남편의 해명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처럼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대출을 받아서까지 하는 것이며 최소한 당신 명의로 빌리면 되는데 왜 시부모님 명의로 신용대출까지 받았는지 그게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내가 알아듣게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당신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말했고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남편은 또다시 눈빛이 변하며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돈 가져다 줄 때는 넙죽넙죽 잘 받아서 쓰더니 이제는 나한테 빚이 좀 있다고 그냥 먹고 튀려고 하냐?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대출 받았어? 다 그거 너가 입고 먹고 몸에 걸치고 다니는데 쓴 거 아냐? 라고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가져다 준 월급 2번 말고는 나는 돈을 만져본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마치 분노조절장애라도 있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화내고 저한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에 질려 친정으로 도망갈 생각으로 현관으로 달려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남편이 쫓아오더니 어딜 가냐며 저를 붙잡았고 제가 남편을 억지로 뿌리치자 결국엔 힘으로 저를 거실바닥으로 끌고 가 내팽개쳤어요. 한참 동안 저한테 욕을 하고 화를 내던 남편은 옷을 입고 집을 나가버렸고 저도 그 틈에 집을 빠져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머리도 완전 산발이 되었고 만신창이가 되어 친정집으로 들어가자 부모님은 당연히 너무나도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었고 처음부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엄마와 아빠는 그렇게 멀쩡해 보이던 사위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냐고 분노했습니다. 아빠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회사에도 휴가를 내고 며칠 동안 부모님 집에만 있었고 혹시라도 친정 부모님 집까지 남편이 찾아올까 두려워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남편이 제게 전화를 하고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는 카톡을 보냈지만 답장을 일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이 남자와 같이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저한테 힘을 쓰고 무섭게 하는 남자와 한 집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이참에 그냥 이혼을 해버리라고 그 집에 너가 혼수로 해간 것도 별로 없으니 차라리 잘 됐다면서 바로 이혼하고 폭력을 쓴 것까지 전부 고소해버리라고 하셨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한테 붙잡혀서 집어 던져진 것에 대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놨어요. 바닥에 쓰러지면서 여기저기 멍도 들고 부딪혀서 까진 곳도 있었는데 전치 2주가 나오더라고요. 막상 이혼을 하긴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너무나 막막해서 일단은 부모님 댁에서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남편을 생각하면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른이시고 시어머니는 제게 항상 잘해주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참에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는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하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해. 너한테는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하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사과부터 하는 어머니에게 저는 제가 죄송하다고 어머님이 왜 미안해 하시냐고 괜찮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우시면서 그게 아니라고 민기와 자기 식구들이 처음부터 너를 속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때도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아들이 무서워서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가만히 있다가는 너까지 큰일 날 것 같아서 이제는 말을 해야겠다. 내 말 잘 듣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너 인생 살아. 라는 말과 함께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던 비밀을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어디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남편의 모든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 건 둘째치고 제대로 된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그런 대기업에 다닌 적도 없고 직업조차 주식 트레이너가 아니었죠. 저와 만나기 얼마 전까지는 평소에 허영심이 심해서 시부모 돈으로 외제차를 타고 카드를 긁으며 돈을 막 쓰고 다니긴 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도 당시에는 작은 회사였을지언정 본인 카드값이라도 갚기 위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를 만난 뒤로 결혼을 하고 싶다면서 돈을 엄청나게 쓰기 시작했다 하네요. 연애할 때부터 데이트도 항상 비싼 곳만 다니고 제게 명품을 선물해주다 보니 이 남자는 돈이 항상 부족했고 그 당시부터 시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는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이고 뭐고 이미 가진 것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신혼집도 구해야 하고 결혼식도 비싼 호텔에서 해야 하니까 그 돈을 모두 부모님에게 달라며 행패를 부렸고 시부모님이 거절하자 저한테 했던 것처럼 난동을 부리고 집안 물건을 부수며 화를 냈었다고 해요. 결국 시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현금을 내어주었고 그 돈으로 지금 사는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식 비용은 전부 시부모님의 신용대출과 카드를 써서 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머리가 띵해지고 온몸에 힘이 풀리더군요. 감쪽같이 속아서 결혼을 한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고 우리 부모님은 물론이고 죄 없는 시부모님께 제가 죄를 지은 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만나서 줬던 명함도 다 거짓이었고 남편이 저한테 처음부터 거짓말로 본인을 포장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지만 단지 아들이 무서워서 저한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대요.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남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무섭고 치가 떨렸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에게 당한 폭력과 남편이 제게 준 가짜 명함으로 책임을 물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당한 건 역시 진단서 첨부해서 뒤늦게 경찰에 고소를 했고 남편은 지금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이혼 절차를 제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남편은 뒤늦게 잘못을 빌고 용서해달라는 소리만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본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 이젠 더 이상은 엮이고 싶지 않네요. 다만 한 가지 맘에 걸리는 것은 제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신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지만 요즘 세상에 워낙 험한 일이 많이 생기니 이런 또라이 같은 놈이 언제 또 눈이 뒤집혀서 자기 부모에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혼을 하는 와중에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 남자 말만 듣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만약 이 와중에 제가 직장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었다면 이혼과 동시에 제 인생도 함께 시궁창으로 떨어져 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것 같네요. 빨리 이혼하고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이혼하고 나면 주제넘은 생각하지 않고 제 분수에 맞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로 남자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혼 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영영 다신 연락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